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재구속이 됐습니다. 의원님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결과죠. 사실은 네. 4개월 넘게 불구속으로 있었던 게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정상화됐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의 이제 그 어떤 분은 뭐 200% 얘기하던데 200%. 그건 그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네. 가장 확실할 때 제가 즐겨 쓰는 표현 49이다. 99.99. 49이다. 99.99. 그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윤석열 오늘 오전 예정됐던 10시 15분에 예정됐던 출정 거부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네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아셨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구속됐을 때도 네. 그 공수처에 첫날 그냥 체포된 날 가고 그 다음들부터는 출정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구속되면 또 출정 거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네. 예상대로 출정 거부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안 나가도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죠. 근데 그동안 뭐 이리저리 하고 또 뒤에 어떤 그 음모를 꾸미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4개월 동안 편하게 밖에도 나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니까 되네. 뭐 이런 생각도 가졌겠지만 어제 다시 이제 구속이 되면서 오늘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에 다시 구속이 되면서 약간 기도 꺾였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를 이걸 노력해서 풀어가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 모르겠다. 배째라. 뭐 이런 맛이. 배째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근데 사실은 어제 뭐 99.99% 구속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슴 좀 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현 판사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이 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기현 시즌 2가 될까봐 가슴 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99.99라고 말씀드린 거는 0.01%는 이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그 아주 예외적인 거의 확률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웠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0.01%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진짜 0.00001%의 가능성을 봤던 것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너무 다행인데 이 사실은 이 증거인멸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는 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영장 판사가 윤석열한테 던진 3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윤석열의 답변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왜 폐기했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거 김용현이 가져온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덕수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한 적 있냐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이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판사가 비아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석열이 아니다. 정부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이 됐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판사가 이런 답변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흔히 범죄자들이 할 말 없을 때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로부터 이틀 뒤에 작성된 그걸 왜 폐기했냐? 별 의미 없다? 아니 별 의미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엄연한 그게 공문서인데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들어간 공문서인데 그거를 폐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그 공문서 자체의 의미가 없어?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작성된 그 공문서죠. 명백히 사후에 작성됐다 하더라도 공문서고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런 게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들어가야 될
정부 공문서잖아요. 대통령 관련 문서고. 그렇네. 그거를 함부로 폐기했는데 의미가 없어? 거기서부터 일단 통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얘기를 그러면 보여주라는 거 말고 그러면 총 갖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총 이야기를. 총자리 있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총 어디 있니? 그러면 총 쏠 줄 아니? 뭐 이런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총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걸 본인이 소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소명이. 그리고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고받고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 그게 왜곡됐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보안 조치가 네. 사실 보안 조치 들으면 이거 보안 잘못됐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해야겠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누가 들어도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 발부한 게 아니냐 생각도 들고, 또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러니까 핵심 증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지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인이 들어올 때와 안 올 때와 진술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 이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은 다 윤석열, 김건희가 붙여준 변호인이잖아요. 왜 붙여줬을까요? 감시조죠, 뭐 감시조. 감시죠. 예. 어떤 얘기 하나. 예. 그리고 변호인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이제 김성훈이나 강희구 같은 경우는 진술을 제대로 못할. 그렇죠. 그 진술한 거 고스란히 바로 전달할 테니까 보고할 테니까 쪼르륵 가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제가 헛소리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또 난리 칠 거고. 네. 야, 그렇게 되면 이걸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 맞추기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떠올려 보면은 조건부 보석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나는 조건부 안 돼, 그냥 풀려날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작전 잘못 썼던 거죠. 네. 풀려날 수도 있었. 며칠이라도 풀려날 수 있었는데. 며칠이라도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조건부라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속 연장이 되는 거하고 네. 풀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구속하는 거하고는 난이도가 훨씬 차이가 나죠. 풀려났던 사람 재구속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렇네. 지금 이제 윤석열도 이제 재구속할 그렇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여인영이나 뭐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 김영현 다 재구속되고 윤석열도 재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신병을 확보한 이 조은석 특검, 앞으로 뭐 할 수사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 수사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은석 특검의 수사는 항상 한 발짝 빨라요. 예상보다 한 발짝 빨라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걸 치고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쯤 뭐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발짝씩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할 시간을 안 주고. 그래서 뭐 장단점은 다 있죠. 뭐든지. 네.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야 일단 치고 들어가. 뭐 해서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그 조은석 스타일이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영장 청구 전에는 이거 2번 불렀으니까 며칠 동안 뭐 분석하고 뭐 작전 짜고 전략 짜고 이럴 거라고 했는데 바로 영장을 청구한, 그것도 논란, 허를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 북한 무인기 도발 의혹, 뭐 외환 혐의 수사나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이런 뭐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수사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한덕수 총리는 그 한두 번은 더 조사 받아야겠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이미 무너진 것 같고, 심리적으로는.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은 그 돈다발 얘기도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수사 협조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이게 본인이 고민을 하겠죠. 뭐가 이상민. 돼도 이게 크단 말이에요. 워낙 내란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있잖아요. 이게 본인 돈다발이 있었다면 이게 본인 뇌물인지 아니면 딴 사람이 받았던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던 건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무위원들 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증언에 대해서 딱 봤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 본인 입장에서는 네. 본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죠. 다 이제 다 털어놓고 볼 수 있는. 예. 최대한 협조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한덕수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는 벌써 이제 심리적으로는 무너진 것 같아요. 참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막 그랬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것도 좀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윤석열이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안 될 거려. 해봤자, 예. 해봤자다. 예. 구속 적부심. 지기현 판사 재판 진행은 뭐 지금도 좀 이상합니다. 네. 분명히. 하지만 지난번에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그 반향이 그렇게 클지는 본인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예상 못한 게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뜨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이상한 결정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네.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런 또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지금 3대 특검 중에 내란 특검이 어쨌든 재구속을 해내면서 윤석열 재구속해내면서 제일 좀 빠르게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3대 특검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경쟁 느낌도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구속 차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이 언제쯤 이루어질 거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네. 김건희 구속 전에 내란과 관련해서 그 구속자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됐던 아니면 뭐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소환 조사도 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내란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태호 안보실 전 1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조태용 국정원장. 근데 네. 국정원장 전엔 또 국가안보실 그 실장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주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내란 특검에서 먼저 조금 구속자가 더 나오고 나서 그다음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의 소환 조사와 구속은 네. 아마 다음 달쯤 돼야 되지 않을까 다음 싶은데요. 달쯤 될 거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소환을 대비한 수사는 계속 차곡차곡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이것도 네.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김건희 이제 모친 최은순의 장고증명 위조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간단치 않은 사건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김혜성 씨와 엮여 있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집사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 인연을 가지고 이어왔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김 씨 사건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특검 발을 이제 법원이 좀 묶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알려졌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정말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인지 아니면 이른바 계좌 추적 영장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좌 추적 영장은 사실은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는 받습니다만 직접적인 그 인권 침해는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 내역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법원에서 기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정말 물리적으로 집이나 사무실, 뭐 자동차 이런 데를 네. 압수수색 하려고 했던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저는 수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예성이란 사람이 했다는 IMS 네. 뭐 모빌리티 회사라는 거. 회사. 네. 그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부터 들여다 보기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대기업에서 184억 정도를 투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이른바 업무상 횡령 의혹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수사를 출발했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수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투자금 받아갖고 네. 엉뚱한 데 썼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 중에 일부라도. 예, 그러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수사의 유형으로 보이는데 네. 그 이제 결국에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렇겠네요. 수사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알려진 바는 김건희와 김예성이 무슨 그 정책 대학원을 같이 다녔다. 이 MBA 과정을 같이 서울대. 다녔다. 예. 거기서 친해져서 그 은행 잔고 증명 최은순의 잔고 증명에도 공범으로 가담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는 거로 그 바로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투자금이 만약에 김건희나 아니면 김건희 옆에 있는 뭐 그게 네. 오빠가 됐던 측근이 됐던 그쪽으로 흘러간 흔적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그 기각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이제 받은 김 씨가 받은 이 사안 그리고 지금 4월에 출국해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안 들어오면 사무실 가면 거주지도 이전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인데 아마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쪽 수사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갔는지 안 갔는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은 그런 가는 수사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김혜성이 베트남 출국한 시점이 4월인데 이게 뭐 탄핵 직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주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아니 그리고 예. 탄핵 직후에 나갔으면 탄핵이 4월 4일 날 됐잖아요. 네. 그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최장 그 체류 가능 기간이 90일인데 지금 90일 넘겼을 것 같은데. 석 달이니까. 네. 그렇네. 거의 다 됐을 수 거의 있겠네요. 다 됐거나 넘겼거나. 그러면 이제 90일 넘겨서도 안 들어온다면 예. 명백히 해외 도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예. 누가 석 달씩 휴가 가요. 가고 싶으시군요. 휴가 갈 수 있다면 갈수 정말 해피한 사람이죠. 그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IMS 이제 모빌 이 이제 회사도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돈이 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고속도로 때 떠올려 보고 도이치모터스 아니면 삼부토건 의혹들 네. 떠올려 보면 과연 누가 이익을 받겠느냐, 누가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갔겠느냐. 뭐 지금 보면은 방산비리 의혹까지 지금 어제 이제 부승찬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의혹까지 커넥션까지 제기했는데 이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갔냐. 결국 또 이게 뭐 김건희 쪽으로 간 게 아니야. 이런 의혹도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IMS라는 예. 회사의 사실은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것도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제 회사명이 한번 바뀐 건데 네. 초창기에 도이치모터스의 권호성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그 판매를 하는 BMW 자동차를 네.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수십 대를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여지는 그런 근데 상황이고. 권호성 회장이 김혜성을 보고 그렇게 도와줬겠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실제 그 회사가 IMS라는 회사의 실제 오너는 누구냐? 아하. 김혜성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래요. 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네. 이거 진짜 아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소름 돋네요, 네. 이것도.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실제 오너냐 아니면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냐. 만약에 바지 사장이고 실제 오너가 우리가 떠올리는 누구다라고 하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호성 회장이 도와줬구나. 그리고 대기업들이 뭐 50억씩 40억씩 그렇게 투자를 쉽게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었구나. 이거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탄핵 직후에 해외로 간 거, 베트남을 간 거 이런 모습도 내가 잡히면 안 된다. 내가 빨리 몸을 피해야 된다. 뭐 누가 뭐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뭐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 긴급한 또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진짜 사업가라면 사실은 그 사업하고 뭐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중한 게 자기 사업체 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윤석열 탄핵됐다고 해외에 몇 달씩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 사이에 사업체는 누가 하고 이거 돌보고 사실은 아주 큰 재벌 기업 정말 전문 경영인이 수십 명씩 있는 업체 아니고서는 사실은 1인 기업체 성격의 사업체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요.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자금 결제고 뭐고 중요한 결정을 그 사람이 그 IMS라는 회사 정도의 규모라면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실제 오너라면 그 사람이 일일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망해. 어떻게 몇 달씩 자리를 비워요? 불가능하지. 근데 수상하네요, 진짜. 이걸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파헤치고 또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는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사실 첫 강제 수사가 삼부토건 관련된 강제 수사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삼부토건도 지금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전환사채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엠바이오텍 전환사채. 엠바이오텍을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부토건과 비슷한 곡선을 또 그리고 있고 그 전환사채는 또 누구 거였냐? 주인이 누구냐? 거기서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는 100억대, 그러니까 삼부토건만 딱 집중해서 그것만 들여다봤는데 그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택도 없죠. 그거보다 훨씬 많고 사실은 삼부토건 뭐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일준 회장이란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의 뭐 지배주주 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만 그 내막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바이오 회사도 있고 DYD라는 회사도 있고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뛰면서 그 옆에 있던 관련 회사들도 다 뛰었거든. 그리고 전환사채는 사실은 어떤 그 자본시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전환사채가 유독 이른바 기업 사냥꾼 내지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요. 왜 그래요? 이게 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물론 유상증자도 그게 가능합니다만 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도 가능하지만 전환 가격을 사후에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그거를 이제 제도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많이 악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채잖아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이자를 받는 채권인데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바꿀 때 주당 얼마씩 계산해서 바꾸느냐 이게 전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행할 때 이거 갖고도 장난을 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당 5,000원씩 거래된다. 근데 할인 발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환 가격 한 주당 4,000원에 바꿀 수 있는. 근데 주가를 처음에 이제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00원씩 전환하기로 하고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을 또 사후에도 고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당 뭐 3,000원
그러면 실제로 전환했을 때 주식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배권을 더 강화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갖고 하여튼 주가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일 자주 활용하는 제도가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를 또 누가 가지고 있었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를 가지고 뭐 이 전화해서 주문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김건희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도이치모터스 때보단 더 지능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진일보한 방법이죠.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규모에 비해서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이 자주 있는 회사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걸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2022년 그때 그 당시에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 정진석 전 실장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걸로 특검이 좀 보고 있는 것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뭐 전국 동시선거니까 그게 메인 선거였고 그 중에 8자리인가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재보궐 선거 중에 한 군데가 김영선 의원이 공천된 경남 창원 지역구였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은 결정적인 녹취 파일이 몇 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혐의는 드러난 것인데 그러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천 개입했던 이른바 윤건희 부부가 더 큰 판인 지방선거에는 개입 안 했겠느냐 그런 의문인 것이고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뭐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그동안 여러 군데 얘기가 나왔죠. 시장 얘기까지 나왔죠. 시장 얘기에 뭐 도지사 얘기에 뭐 여러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그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 했을 가능성보다는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니 왜 국회의원 공천만 관여해 더 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이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체장이 훨씬 커요. 국회의원보다 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까놓고 얘기해서 n분의 1이니까 300명 중에 한 명일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단체장은 그 단체를 책임지는 장인이니까. 일단 그 보통 이제 그 기초단체 웬만한 이제 규모가 있으면 보통 그 기초단체에서 쓰는 예산이 뭐 조 단위는 되잖아요. 물론 그 조 단위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정 예산? 경직된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뭐 그리고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산업 예산은 뭐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이하 규모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억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덩어리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박완수 경남지사나 김진대 강원도지사,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름이 지금 영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 뭐 당시 뭐 대표였으니까 아마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이미 드러난 증거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경선하라는데 알려준 거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그렇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바로 아침부터 득달같이 전화해 갖고 김건희한테 통화하다가 바꿔줬어. 윤석열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뭐 김영선 좀 해주라. 말이 많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상현이한테 그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해서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가 또 확인 전화까지 해줬잖아요. 통화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취임식 와라.
뭐 이러고 그 다음 날 오후에 정말로 김영선 의원 공천 확정 발표가 났으니까.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공범 성격이 짙죠. 했잖아. 공범. 야 빨리 조치해. 경선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득달같이 전화해갖고 다시 이 공간위에 다짐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이 예.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데 도장 찍어야 되는. 내 권한인데 어떻게 내가 공천 개입을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법리적으로는 무식한 소리를 한 겁니다. 왜요? 충분히 돼요, 그게. 충분히 된다. 그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적폐 수사할 때 취업 청탁 내지는 부정 취업 사건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네. 공기업들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공기업 사장들도 부정 취업에 관련돼서 이른바 업무방해죄로 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의 채용 권한은 사장한테 대표이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원 선발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야 누구 내 조카니까 그러면 합격시켜 해서 그 지시를 받은 면접관이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해. 그래서 취업이 됐어. 그러면 그 회사 직원 선발과 관련한 그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회사의 직원 선발 업무를 방해한 거로 사장 그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면접관 뭐 다 처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공천 개입도. 공정하고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입후보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바꿨다면 그게 당 대표든 당 사무총장이든 공천관리위원장이든 다 정당 업무에 대한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준석 증거의 문제만 남는 거지. 이준석 의원도 지금 큰일 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일단 봐야겠지만 어쨌든 레이더망에 이제 걸려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증거는 이른바 일부 나왔고. 네. 그럼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 내가 그때 이준석으로부터 힌트를 받아서 야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득달같이 전화해서 결국에 다른 김모 후보가 될 공천을 김영선 의원으로 받아냈다. 네. 근데 그건 거의 그림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네요. 야, 될 거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측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특검에 나오는 최혜병 특검에 나오는 김태효 전 차장한테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재구속됐으니까 김태효 전 차장도 뭐 심경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있겠죠. 있을 거다. 떨고 있을 거예요. 태어난 척은 해도. 왜냐하면 김태효 떨고 있을 거다. 실세라고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예. 사실 그랬고.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이 거만한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렇지. 국회 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카메라 뻔히 앞에 있는 거 다 보면서도 시건방을 많이 떨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투가 너무 그랬어요. 아니 고위공직자가 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국민들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단 그렇죠. 속으로야 아무리 자기가 자만감이 높더라도 예의를 공손하게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죠. 자기 실세라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말해요. 근데 안보실 1차장이 일단 7월 31일 날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 안보 관련한 회의였으니까. 차장이. 그리고 최상병 사건의 기록을 그 당연히 이첩하는 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건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 방방 뜨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다그치고 하는데 안보실 1차장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었다? 구경만 했다? 그 말도 안 돼. 그랬을 리가 네.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네. 했다면 그 측근까지 못 갔겠죠. 그렇네요. 참모라고 하면 거의 그 뭐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함께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래서 김태호가 어떻게 보면 키맨일 수 있고 그리고 무인기 관련해서는 김태호가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안보실에서. 아니 그 휴전선 쪽에 있는 HID의 훈련도 직접 직관한 안보실 1차장이 무인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렇네요. 아 이것도 지금 그건 정말 뜬금없는 행동이었잖아요. 거길 왜 가? 안보실 1차장이 왜 HID? 더군다나 그 군대도 안 갔다 왔는 사람이 뭐 군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군 면제잖아요, 거기도. 네. 직접 보고 싶었나? 어떤 사람들인지. 참 김태호가 그동안은 사실 뒤에 좀 어떻게 보면 뒤에 물러서 있던 느낌이 들었어요. 검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아니 그게 진작 순사가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내일 나가면 김태호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초반엔 버티겠죠. 근데 특검이 지금 보면은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검도 지금 전투력이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저는 사실은 김건희 특검은 조금 걱정돼요. 왜요? 저 인력으로 저 기간에 저 많은 수사를 다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뭐 가지치기처럼 계속 뭐 나오는 게 있으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죠. 네. 새로운 특검법을 또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아니면 지금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기간 연장하는 어쨌든 그것도 법률로 해결해야 그렇죠. 될 예. 문제고. 예. 아니면 뭐 상설 특검을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의 연장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네. 특검이 이제 11월 말쯤 끝나잖아요. 활동 기한이 12월 초쯤 끝나는구나. 이제 12월 초쯤 그렇죠. 끝나면 그 기존의 항시적인 국가 수사 기간 뭐 그때는 아마 중수청이 발족을 했을래나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예.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되는데 기존에 항시적으로 존재하던 국가 그 수사기관에서 이어받아서 더 수사하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가속도님이 인력 더 투입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법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이어서 갈 수 있는 이것도 아마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고민을 또 할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인력과 기간에 저 많은 수사를 다 끝내기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네. 이것도 전략인가요? 이렇게 막 의혹을 쏟아부었어. 아니 원래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아서 그렇다. 개입 안 하신 데가 없으니까. 예, 야, 그러니까 진짜 이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V0, V1 그 나눌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V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그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김건희 이제 소환 조사는 또 언제쯤 있게 될 건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8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아플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서정욱 변호사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모로 아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마음이 아프겠죠. 본인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진짜로 호되게 하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사 조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차원이 다르죠. 불러가지고 휴대폰 반납받고 조사 받았던 그건 아니죠.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마음은 아프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걸 뭐 봐줄 수는 없는 거죠. 봐줄 수는 없다. 네. 정석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본인이 마음이 아프면 예. 마음이 즐거운 국민이 한 5,200만 배 좀 더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윤석열이 오늘 재판을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불출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출정 거부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안 받았던 것처럼. 네. 그럼 강제 부인할 수 있는 또 절차로 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형사 재판도 예. 사실은 피고인이 굳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궐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조사랑 또 다른 차원의 예. 재판이니까 그러면 안 나오니까 궐석으로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하면 예. 재판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약간 윤석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증인들이 네.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없어, 윤석열이 없다. 눈앞에 없어. 그럼 좀 더 편하게 증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야, 뭐 그런 효과. 그러다 보면 나오겠지. 그런 야, 이거 내가 안 나가니까 이런 효과가 있네. 그러면서 나가서 나가야 되겠네. 방어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오늘 식단을 봤더니 서울구치소 식단을 봤더니 아침에는 미니 치즈빵, 찐감자에 소금, 종합 견과, 그다음에 가공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강식이네. 견과류도 있고. 저도 이제 식단을 보면서 이게 구치소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뭐 콩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미니 치즈빵이 나오고 찐감자, 견과까지 나오고. 그래서 아까 댓글 보니까 나보다도 잘 먹는다. 아침 못 드시고 오는 많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을 못 먹었는데 그랬어요? 커피 한 잔 먹은 게 다인데 예. 저보다 훨씬 잘 먹네요. 잘 먹고 있고. 점심에 보니까 된장찌개에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나온다고. 저녁은 또 콩나물국에 고추장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 잘 나오네. 잘 나오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나? 제가 검사할 때, 그러니까 그 법무부 근무할 때니까 꽤 오래됐죠. 한 17년 됐는데 17년 전에 법무부에는 그 산하의 교정본부,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 다 관할하는 교정본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때 통계를 내봤어요. 수감자 한 명당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네. 물론 그 안에서 먹이고 입히는 거 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교도관들의 월급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뭐 전기비, 수도세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수감자 한 명당 당시에 17년 전에 1년에 2천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모든 물가나 뭐 이렇게 다. 그리고 식사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수감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네. 공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아니다. 있는 게.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세금으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서울구치소를 특히 국립 호텔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국립 호텔. 돈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국립으로 돼 있다. 네, 여기서 언제쯤 또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재판에 안 나왔다라는 거 정리해드리고 또 이것도 이제 가시기 전에 궁금한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이제 그저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확보하려고 했던 핵심 물증 중 하나인 윤 의원의 휴대전화 이거는 확보엔 또 실패했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상당히 용의주도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압수수색에서 뺏기게 보관 안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요. 벌써 늦었다? 몇 달이 명태균 게이트 터진 게 작년 9월 5일이니까 그렇죠. 벌써 어떻게든 어떻게 했겠지. 10달 됐네, 10달. 너무 이제 길어진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녹취도 나오고 체포동의안도 이제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데 있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예전에 언제쯤 칠까? 그리고 이제 당시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기초적인 것은 창원지검에서 됐을 텐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창원 지역구가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바뀐 시점, 그러면서 왜 바뀌었냐,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이제 업무 방해 관련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체포동의안 그 얘기는 결국에 구속영장을 친다는 얘기인데 뭔가 한두 개 약간 또 더 붙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검도 업무방해죄 외에 뭐가 한두 개 더 붙으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아마 이제 특검도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철수에서 윤희숙으로 혁신위원장이 바뀌었는데 혁신 될까요? 안 되겠던데요. 안 되겠던데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 내용부터 예. 뭐라 그랬다? 뭐 누구에게도 칼자루를 뭐 날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없다. 했나?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당원들의 뜻에 따라 했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뭔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제일 좋은 핑계가 예. 책임을 많은 사람들한테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국민의힘의 당비 내는 당원들이 80만, 요새는 조금 줄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7, 80만 명쯤 될 텐데 이른바 책임 당원이 그 사람들의 의사를 언제 일일이 다 물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혁신일 수가 없지. 사실은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 혁자가 들어가는 거는 저항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걸 뒤집는 거니까. 저항이 세면 셀수록 혁신성이나 개혁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모든 사를 다 물어가면 이건 혁신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뭐 시점도 이제 8월에 이제 끝나는 혁신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고 뭐 윤희숙으로 사람 세웠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거보다 전당대회가 더 먼저 치러질 것 같은데요. 어떤 혁신 결과가 나오기 전보다 당 대표 선출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뭐 이제 뭐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이런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고 뭐 이제 수사선상에 오를 만한 의원들 뭐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의원들 목소리 지금 이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결과에 따라서 또 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가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혁신하려면 싼 거는 물러가야지 이런 말씀 주시지만 싼 거는 절대 물러가지 않으려고 어제 의총장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대단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불행해요. 왜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사람이 좀처럼 바뀌나요? 그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현역 의원이 임기 많이 남은 현역 의원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시원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